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발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한말 고종 황제 시절 우리나라에 입국했던 최초의 미국 여자 선교사, 여자 의사 애니 엘러즈 선교사를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애니 엘러즈는 1860년 8월 31일 미국 미시간주 비어크에서 장로교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일리노이주 락포드 대학을 졸업할 무렵 어느 부흥 집회에 참석하였을 때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881년 락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보스턴에 있는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선교를 하려면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885년 어느 날 휴가로 일시 귀국한 페르시아 여선교사를 만났습니다. 테헤란에서 여자 학교를 운영하며 여자 병원을 짓고 있는데 여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엘러즈는 페르시아의 의료 선교사로 가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886년 이른 봄 페르시아 의료 선교사로 지원하여 여자 병원장으로 지명되었고 페르시아 나라와 국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미국 북장로의 선교 본부를 통해서 한국의 여의사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엘러즈에게 한국은 낯선 곳이었으므로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 밤에 두 번째 전보를 받았습니다. 여의사를 구하는 일이 불가능하니 엘러즈에게 한국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엘러즈는 어느 쪽으로도 아직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으므로 거절했습니다. 좀 더 기다리며 기도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엘러즈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에 엘러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가서 2년만 봉사하고 오겠다고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1886년 5월 22일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뜻밖의 동행자를 만났습니다. 구한국 정부는 1882년 한미조약이 체결된 후 갑자기 대두되는 근대 교육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교사를 초빙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고종 황제는 젊은 교사 3사람을 미국에서 구하여 주기를 그 당시 한국의 서울에 와 있는 초대 미국 공사에게 청했고 1884년 9월 이 푸드 공사는 본국 국무장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그 인선을 의뢰했습니다. 외국에 파송될 교사는 신앙이 두터운 신학생이 적당하리라 생각하고 외국 선교부 직원과 협의 끝에 뉴욕시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그 적임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발탁된 3인의 교사가 헐버트 벙커
길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헐버트는 아주 우리 한국 역사상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준열사, 이종, 이하 3명이 네덜란드 해그의 그 밀사로 가죠. 이때에 이 헐버트 선교사가 길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그 이준 열사가 참 불행한 죽음을 한 후에 이 헐버트 선교사는 영국으로 갔습니다. 이 이상설인가 이종을 데리고 이상설이죠. 영국으로 가서 그 미국으로 뉴욕으로 가는 배를 타고 뉴욕으로 입국해서 이 덴버에까지 왔다 가지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헐버트라는 사람. 그렇게 됐는데 7월 4일 아침 제물포에 이제 입국을 합니다. 남자들은 조랑말을 타고 엘러즈는 가마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마꾼들이 가마를 매보지 않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그날 그 엘러즈가 첫 번째 손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앞뒤 사람이 가마꾼들이 발을 맞추지 못하고 가마가 앞으로 쏠리고 불안하여서 안정감이 없고, 엘러즈가 그만 난 내리겠다고 가마에서 내렸답니다. 가마에서 내렸는데 뭐 다른 가마꾼도 없었나 보죠. 그래서 조랑말을 탔는데 이제 갑자기 조랑말을 바꿔 타는 거죠. 탔는데 그 조랑말에는 이 안장이 없었다고 그래요. 안장이 없는 말을 이 처녀 의사가 말잔등에 올라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오는 겁니다. 서울까지. 엘러즈가 마포강을 나룻배로 건너온 곳은 석양 때였습니다. 필요한 몸을 쉬지도 못하고 성문이 닫힐 시간이 박두하자 마포나루에서 서대문까지 말에 채찍질을 해가면서 부지런히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이르러서 성문을 통과하자 성문을 닫으라는 저녁 종소리가 은은히 귓가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엘러즈 일행은 정동에 자리 잡고 있는 알렌 박사, 알렌 의사의 저택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엘러즈는 안장 없는 조랑말을 타고 왔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3, 4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안장 없는 말을 탔으니 그 뭐 말할 것도 없이요. 그냥 그 연한 살이 다 부르트고 상처가 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애니얼 엘러즈와 그 함께 왔던 이 벙커라는 그 사람은 이거 다 세 사람 다 그 유니온 신학교 신학생이었죠. 그 인천의 지물포에서 그 조랑말을 역시 탔는데 역시 안장이 없었대요. 안장이 없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글을 썼는가 하면은 바닷가에 있는 해초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말 잔등에다 올려놨답니다. 그렇게 타고 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그 엘러즈는 서울에 와서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해원, 제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고아를 막론하고 여자 환자는 다 이 엘러즈가 맡아서 신찰 진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러즈는 그때 처녀의 몸이었는데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여의사로서 그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갈 곳 없이 길가에서 헤매는 불쌍한 어린 여자 아이들을 불러다가 자기 숙소, 자기 방에 들여다가 보살피며 밥을 해 먹이면서 이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887년 6월 5일 여자아이 점예라는 아이를 데려다가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겨울에는 3명으로 인원이 늘어났고 엘러즈는 그 어린 여자아이들을 키워가면서 글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주계희라는 아이와 김갑준이라는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일 때에는 엘러즈의 사택, 방에서 공부했지만 5명, 6명으로 늘어나면서 1887년 겨울에는 사택들에 있는 기와집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아주 백그라운드가 든든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정동여학당의 시초이며 이 자리가 서대문구 정동 1번지였습니다. 이렇게 참 여자 의사로서 바쁜 생활 중에서도 그 정동여학당을 시작했지요. 이것이 지금 오늘의 정신여자 중고등학교의 이제 모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진짜를 했는데 참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엘러즈가 입국하여서 7주가 채 안 되어 8월 어느 날 그랬어요. 8월 어느 날이라고 그랬는데 이 민비가 쓴 글에는 그 영문 자료에는 8월 3일인가 7일이라고 날짜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게 맞질 않아. 왜냐하면은 7월 4일 날 제물포로 인천으로 와서 입국을 해야 하는데 8월 7일 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급박한 짧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글을 연결하려니까 좀 이상해서 그냥 8월 어느 날이라고 이렇게 흐려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8월 어느 날 이렇게 한 거예요. 대궐안에서 기별이 왔어요. 제중원으로. 황후께서 탈이 났으니 약을 좀 지어보내라는 것이었어요. 닥터 알렌은 그 증세가 어떠함을 물은 다음에 약을 지어 들여보냈는데 며칠 뒤에 또 기별이 나오기를 황후께서 조금도 차도가 없으시니 다른 약을 지어보내라고 또 그렇게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닥터 알렌은 병세를 또 물어본 다음에 다른 처방으로 약을 지어서 들여보냈습니다. 며칠 뒤에 이번에는 내시가 나와서 약효가 전혀 없으니 민비께서 이제 드시는 약인데 약효가 전혀 없으니 다른 방도가 없느냐 이렇게 다그쳐 물었답니다. 그래서 닥터 알렌은 용기를 내어서 직접 진찰하기 전에는 약효를 낼 수가 없사온즉 그래요. 내 대신에 신 대신에 여자 의사를 들여보낼 터이니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엘러즈를 소개했습니다. 엘러즈가 닥터 알렌의 안내를 받으며 왕궁으로 가던 날은 초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에 산교를 타고
대궐 큰 대문 앞에 이르러 사행교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서 어떤 응조실 같은 데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안면이 있는 민영이공이 맞아 주었습니다. 조금 기다리고 있노라니까 관복 차림의 양반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실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그곳에 들어가니 한쪽에는 각양각색의 화초가 만발하고 다른 한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여의사 엘러즈 양 들었사옵니다. 보고를 하고 엘러즈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큰 절을 3번 했다고 합니다. 한국식 절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한 것이죠. 그랬더니 민비께서 응답하십니다. 잘 오시었어. 절을 받은 사람의 음성이 들릴 때 눈을 떠보니 앞에 늘어서 있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엘러즈 일행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토록 먼 나라에 좋은 일을 하러 와 있는데 불편함 없이 잘 지내는지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의사가 한양에 와 있다는 말을 알렌 의사를 통해서 듣고 매우 반가웠어. 민비가 하는 말입니다. 나이는 몇 살인고? 24살입니다. 부모는 다 생존해 계시는지요? 형제는 몇이나 되는고? 이렇게 물으셨대요. 고향을 떠나 낯선 타국에 와 있지만 이 나라에 정을 붙이고 오래 있어 주기를 바라오. 병환 중에 계신 황후였으나 금은보석으로 수놓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으시고 그리 크지 않은 키에 칠흑 같은 머리 빛깔 때문이었을까 살결이 진주처럼 빛났고 총명한 눈빛에 매력 있는 미소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대화는 통역을 가운데 놓고 진행되었습니다. 통역은 병풍 뒤에 허리를 구부리고 서서 말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목소리만 전달하는 거예요. 황후의 진찰을 마친 다음 그 앞을 떠나기 전에 다시 3번 큰 절을 하고 그 민비 앞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닥터 알렌과 엘러즈는 다시금 황실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모든 절차를 끝낸 뒤 대궐을 나올 때에는 가을날이 이미 어두워진 때에 호위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호위병들이 그러죠. 이 귀빈의 가마를 메었으니까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호위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기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비 시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가 일본의 폭도들에 의해서 그의 침전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흉안들은 두 패로 갈라져 궁중을 샅샅이 뒤지고 마구 일본들을 휘둘러댔습니다. 끝내 그들은 황후의 침전을 찾아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국 라인들을 닥치는 대로 낚고 잡고 명성황후가 있는 것을 대라고 욱박질렀습니다. 그들은 황후의 얼굴 한 곳에 얼근 자국이 있다는 막연한 사실만 알고 있을 뿐 명성황후의 얼굴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방 한 구석에 숨어있는 몸집이 작은 여인을 발견하고 머리채를 휘어잡은 채 황후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몸을 빼어 마루로 탈출하려고 할 때에 그 순간 귀환들로부터 불의의 일격을 받은 여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칼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살해한
황후를 아직 숨도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입을 넣어서 문 밖으로 끌어내어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석유를 계속 부으면서 불을 질러 화장을 했습니다. 얼마 후 그 자리에는 뼈 조각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명성 황후의 최후의 장면입니다. 지극히 험난해진 근대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속에서 한나라의 국모로서 왕실 주권을 옹호하려다가 흉악한 외적의 보복의 대상으로 희생되어 국가 패망의 상징이 된 명성 황후, 1895년 10월 8일 새벽에 있었던 잔악한 일본인들의 저지른 야만적인 만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성 황후, 그에게서 기독교의 새 국면이 전개된 것은 바로 섭리의 비밀이었다고 한국 교회 사가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만적인 시해의 다음날 알렌과 웨베르가 왕궁에 아련하려 급히 달려갔을 때 고종은 형편없는 의기소침의 상태로서 시독될까 그 임금님이 드시는 그 음식에 독약을 넣은 음식을 갖다 줄까 부들부들 떨면서 애처로울 정도로 떨고 있었으며 체면을 무릅쓰고 황후의 서거에 한없이 슬피 울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 없는 고 황후의 죽음을 누가 갚아주기만 한다면 단발에 신을 꼬아 주겠노라. 고종임금이 자기의 머리칼을 잘라 신을 삼아 주겠노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일로지의 숙이 민비와 서의, 서양 의사라는 제목의 글이 1926년에 발행한 윤구영조 순종실기라는 소책자의 실린 글이 있다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서 이거를 봤는데 제가 이 글을 찾아내질 못했어요. 한국에 나가면 참 이거 자료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정신여고에 찾아갔을 적에 정신여중고 백령사 상학원이 있더라고요. 900페이지인가 700페이지 이렇게 두꺼운 책 2권 상학원을 저에게 그 행정실장이 선물로 주어서 제가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글이 그대로 있어서 제가 그 글을 발췌했습니다. 나는 일개 애국 여자의 몸으로 파란 많은 이 왕과는 매우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2조 500년 사상, 일대 궤변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당대의 역을 명성 황후는 나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잊지 못할 사람 중에 첫 손가락에 꼽히는 어른이십니다. 나는 8년간의 긴 세월을 명성 황후를 모시는 직임을 띄었던 까닭입니다. 1886년 7월 4일 수륙만리를 격한 침을포 부두에 내렸을 때 나는 24살의 꽃 같은 처녀였습니다. 그런 것이 한국에 고르지 못한 풍운을 따라 이제는 파파노파가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여름 구름같이 솟아오르는 감개는 그야말로 무량합니다. 나는 1888년 3월부터 여관의 직임을 맡고 나의 본직은 의사로서 황후의 옥체를 시하게 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명성 황후께서는 남자를 능가하실 만치 기계가 있으셨고
그야말로 여걸이셨습니다. 그런 반면에는 백장미같이 고결하시고 아랫사람을 대하여는 부드럽게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황성하오나 친어머니를 대하는 듯한 따뜻한 마음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황후께서는 인정이 많으셔서 나를 대하실 때마다 나를 어루만지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만 입시를 아니하여도 며칠만 입고를 아니하여도 보고 싶다고 어사를 보내실 때는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는 나에게 결혼 팔찌를 친히 주셨습니다. 40년간 한시도 내 몸에서 팔찌를 빼지 않고 나의 왼쪽 팔목에 끼고 있는 것은 황후의 친하사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을 때에도 이것만은 팔에 낀 채로 죽으려고 합니다. 명성 황후께서는 황공하오나 그야말로 한국 여성의 모든 아름다움을 구비하신 미인이셨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으신 키에 가느다란 허리시며 희고 갸름하신 얼굴의 총명함과 자애의 상징인 흑진주 같으신 눈, 칠흑 같은 검은 머리, 이 모든 아름다운 모습이 내 눈에서 사라지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황후께서는 취미에도 부하시었습니다. 부할 부자를 썼어요. 황후께서는 취미도 많으셨습니다. 이런 뜻인 줄 압니다. 더욱 음악에는 많은 취미를 가지신 줄 알았습니다. 여유만 계시면 가무 음곡을 어전에 연주케 하고 흔연히 구경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후에 나는 세브란스 병원 일로 가까이에서 모시는 일을 못하게 되어 사퇴하려 하였으나 황후께서는 간절히 만류하심으로 부득이 최후까지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엘러즈가 그 벙커 선교사하고 이제 벙커는 배제학당의 선생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어도 가르치고 다른 과목도 가르쳤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글에 보면은 이 애니 엘러즈는 그 민비의 민비를 모시는 그 여관의 그 직임을 곧 사임한 거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엘러즈의 글에는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8년 동안 민비께서 시해를 당하는 때까지 자기가 모시고 있었다. 이렇게 친필로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30년을 지난 지금에 추억하여도 눈물을 막을 수 없는 땅이 꺼지는 듯한 1895년 10월 8일의 시해는 그때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시해가 있기 2주일 전 9월 25일에 나는 입골하여 배알하였으나 좀 분망하신 일이 있으시다 하여 오래 모시지 못하고 어존을 물러나올 때 황후께서는 긴장하시던 오간의 긴장을 늦추시고 흔연히 내 손을 잡으시며 수일간에 또 입골하라고 하시며 미소 지으시며 나를 보내실 때 나는 그것이 명성황후를 뵙는 최후의 순간이었음을 꿈에나 생각하였겠습니까? 아, 슬퍼요. 끝없이 슬퍼요. 2주일 후 믿으려고 하여도 믿어지지 않는 천추의 대변을 기별로 듣던 것은 지금 생각만 하여도 온몸이 떨립니다. 나는 마지막 봉사로 주인을 잃은 황후의 침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인산 당일에도 참석하여, 인산이란 말은 그 장례식날을 말합니다. 참석하여 운구가 대지에 안장되는 하관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이하는 생략합니다. 내가 황후를 처음 아련하였을 때 내 나이 24살 꽃같은 처녀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코리아에 고르지 못한 풍운과 함께 이제는 파파 노파가 되었습니다. 이 글은 국한문 혼용어로 쓰여진 글입니다. 우리 한글, 그 당시 언문이라고 할까, 그리고 한문을 섞어서 쓴 글이에요, 이것이. 저는 이 글을 대하면서 엘러즈 여사의 그 놀라운 필치의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엘러즈 여사의 높은 수준의 한글 실력과 한문 습득은 코리아와 명성 황후에 대한 사랑의 정열과 그 깊이의 반영이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러즈 여사의 한국 사랑에 머리 숙여서 경애를 표하는 바입니다. 엘러즈는 근속 40년을 채우고 1926년 7월 4일 은퇴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932년 남편이 별세하자 한국 땅에 묻어달라는 그 유언에 따라 남편의 유고를 안고 입국하여 1933년 4월 8일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남편의 유고를 거기에 안장했습니다. 엘러즈는 1937년에 다시 입국하여 황해도 솔레에 머물다가 1938년 10월 8일 향년 78세를 일기로 서울에서 별세하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남편 곁에 묻혔습니다. 정신여자 중고등학교에서는 1992년 개교 105주년을 맞아서 양화진 묘지에 엘러즈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이 추모비, 이 글을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합니다. 입국 당시 24살의 꽃같은 처녀의사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던 페르시아 의료 선교 계획을 취소하고 한국에 와서 2년의 의료 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노라 했던 엘러즈였습니다. 이 나라에 정을 붙이고 오래 있어주기를 바라오. 당부하시던 명성 황후의 그 말씀을 차마 어길 수 없어서였을까. 1895년 9월 25일 오전을 물러나올 때 손을 잡으시며 수일간에 또 입골하라시며 미소 지으시던 황후의 섬섬 옥수가 엘러즈의 손을 놓아주시 않아서였을까요? 엘러즈는 정든 한국을 끝내 떠나지 못하고 이 땅에 뼈를 묻었습니다. 그 옛날 24살 꽃같은 처녀가 조랑말을 타고 서울에 입성하던 당찬 처녀의사는 여의사로서 교육가로서 당찬 일을 해놓고 한강변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뼈를 묻었습니다. 24살 꽃같은 처녀의사의 모습은 그 사진은 볼수록 미인이고 또 아름답습니다. 말년의 파파노파의 모습을 보면 눈물 겹도록 어질고 후덕하신 모습이십니다. 저는 이 애니 엘러즈의 젊었을 때의 그 아름다운 사진과 말년의 그 파파노파가 된 그 할머니의 사진 2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우리는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애니 엘러즈는 2년만 한국에 와서 봉사하고 돌아가겠다고 마음에 다짐했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못해서 결국 이 나라에서 숨을 거두고 이 땅에 뼈를 묻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